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8월 1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전투조종사 산실 광주기지 반도체 산단 조성 위에 분산 이전될 듯 잘 돌아가죠. 군 3개 비행대대 예천 서산 충주 3곳으로 임시 분산 이전 검토한다. 경납고 등 비행 필수 시설 과부하, 조종사 양성 여건 악화.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중단 없는 국군 해체 계속되고 있다. 넘어가지고요. 반도체 첫 팔아먹는다고 해가지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이 방어, 전투력, 국방력 이거를 갖다가 손대고 앉아있다. 자의지라고 봐야 됩니다. 자, 북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 불상 발사체는 이제 말도 안 하네. 미상 발사체 탄도미사일이면 6일 만에 또 쐈다 이거죠. 뭐 이것도 간단하게 코멘트하죠. 요즘 국군 꼬라지면 정은이는 기뻐서 환장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끔덩이 보시죠. 우자가 오늘 뭐 목 상태도 안 좋고 저 오늘 또 뭐 나가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저 인도 또 이 외환시장 개입권도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자, 끔덩이 보시죠. 끔덩이는 마이너스 0.52% 하락해서 1온스에 4,368.47이 됐습니다. 살짝 내렸죠? 살짝 내렸는데 뭐 아직 볼린저 밴드 안으로는 수납은 아직 안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엉덩이 보시면 마이너스 1.56% 하락해서 1온스에 64.68달러가 됐습니다. 여기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수납이 됐네요. 수납이 됐다. 이거 안에 뭐 우짜 보기엔 좀 빠르다. 좀 빠르다고 좀 느낌이 듭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음에 서부 텍사스유 올려놓고 유가별로 말씀드리죠. 브렌트유는 1.42% 상승해서 1배럴에 88.97달러가 됐고, 서부 텍사스유는 1.30% 상승해서 1배럴에 83.20달러가 됐습니다. 조금 옆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그래되고요. 오만 10월 물은 3.38% 상승해서 1배럴에 88.60달러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0.06% 거의 뭐 차이 별로 없죠. 99.828이 됐고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요, 우자가 밑으로 99.3에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상승으로 방향을 갖다가 바꾸려면 100은 일단 돌파해야 됩니다. 100은 돌파해야 됩니다. 봐도 해가지고 라인이 딱 보이죠? 이거 100은 돌파해야지만 이제 상승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뭐 하락이라 봐야겠죠. 뭐 달러 약세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원화 보시면 원화는 지금 0.37% 좋아져 가지고 1달러에 1412.72원이 됐습니다. 또 공사한다고 뭐 쿵쿵대고 이러네. 하여간에 원화는 이거는 저 수출 기업 달러 매도 물량 뭐 대표적으로 뭡니까? SK 하이닉스 ADR 그 환전 물량이죠. 그거 나오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달러 매도 포지션이 갔다가 강하기 때문에 0.37%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 1,400원은 못 깰 분위기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1,400원은 못 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엔화는 보시면 0.01%뭐 거의 변동 없습니다. 거의 변동 없어가지고 1달러에 159.278엔이 됐습니다. 160엔을 갖다 가냐? 지금 그게 문제가 되겠죠. 일단은.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금하고 은 상승 이유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0년 만기 미국제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금값이 왜 오르냐라는 질문을 우짜견적으로 받아가지고 잠깐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보시면 해가지고 10년 만기 해가지고 국채 수익률을 보시죠. 요 시꺼먼 거 계속 오르죠? 계속 오릅니다. 이거 계속 오르는데 왜 금값이 오르냐 이 소리인데, 일단 답은 뭐냐 하면 금덩이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아니라 금은 실질 수익률하고의 상관관계가 더 크기 때문에 금값이 상승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현재 또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이 실질 금리고요. 실질 수익률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경우 10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요거에서 뺀 걸 갖다가 실질 수익률이라고 하죠. 실질 수익률과 금값 간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2로 간단하게 말로 하면은 실질 수익률이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금값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관관계 덕분에
금덩이는 인플레이션에 강하고 금리 인상에는 약하다는 설명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금덩이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배당금이나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높을 때 포트폴리오에 금을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싸지지요. 반대로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떠질 때, 마이너스일 때는 현금이나 채권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금을 매수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것만 보고 얘기 끝나면 되느냐 하면은 좋겠지만, 예, 그렇지 않아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죠. 예, 요거는 더블라인에서 나온 차트인데 좀 더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려봅니다.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8월에 5.27%, 5.17%까지 급등해서 2008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도 4.73%로 18개월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2월 말 2026년 올해 2월 말 이란전 발발 이후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의 경우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요 보시면, 예, 30년 인플라이드, 예, 그러니까 이게 내재죠. 30년 내재 인플레이션 요거 됩니다. 예, 요거 자체도 지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2.2로 돼 있죠. 2.2 수준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죠. 예, 안정적인데 반해서 이 국채 수익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지금 보시면 TIP, 이게 뭡니까 이게?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이죠. 예, 요거 해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그다음에 뭐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이래도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기대치보다는 실질 수익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30년 만기 국채, 그러니까 물가 연동 국채, 요거 TIP 팁스, 이거 수익률 역시 3%에 육박하면서 2008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실질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미국의 재정적자, 국채 발행, 계속되는 국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실질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높은 실질 금리 또는 높은 실질 수익률은 주권, 주권이란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투자 상품의 매력을 떨어뜨려서 시장 전반의 조정 또는 하락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알루미늄 가격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타결이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중동산 알루미늄의 지속적인 공급 제약과 생산량 감소, 글로벌 생산량 감소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영국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7주 만에 최고치인 1톤에 3,300, 이거 보시면 뭐 76달러 뭐 이래 쭉 되죠. 예,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7월 알루미늄 생산량은 중동 지역 재련소들의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 가동률이 떨어졌다 이거죠.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6.7% 감소했고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알루미늄 생산량이 7월에 중국 역시 올해 알루미늄 생산 상한선을 갖다가 4,500만 톤으로 캡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공급 제약과 생산량 감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럽 주요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노르스크 하이드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 했냐? 7월달 지난달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무역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 부족량은 연간 기준으로 90만 톤 이상으로 부족하다. 예, 그걸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소제목을 해가지고 K 레버리지, 한국 레버리지 열풍이 끝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예, 다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추종하는 ETF들, 예, 해가지고 리스트가 쭉 나와있죠. 예, 삼성 코덱스, 미래에셋 뭐 등등 해가 쭉 나왔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SK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7개 레버리지 ETF의 데일리 하루 거래량이 무려 마이너스 90% 폭감해서 뭐 사실상 뭐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면서 1억 주 미만으로, 거래량이 1억 주 미만으로 떨어졌고, 표면적인 이유는 2026년 7월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현금 예탁금 비율 인상 등 3천만 원 올린다면서요. 등 강화된 규제 시행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강화에 앞서 주가가 미리 폭락했지요. 주가 폭락으로 인해 시장 상승세에 혹해서 유혹돼서
투자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국장에서 이탈하면서 거래량 자체가 이미 죽은 게 더 크다고 보고요. 우자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규제 강화는 나중에 그거 욕 들어먹을 거나 핑계 삼아서 뒷북으로 치는 거고요. 이미 주가 폭락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하여간에 거래량 감소와 자산 감소로 인해 7월 29일 12조 원을 넘어섰던 16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이거 ETF, 이것들의 상품 거래 대금은 8월 7일 기준으로 8,452억 원, 뭐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7월 29일에 12조 원 했는데 8월 7일에 8,452억 원, 뭐 절단 났지요. 참고로 6월달에만 1조 원,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7억 1천만 규모의 개인 계좌가 강제 청산되었고요. 7월에는 9,930억 원, 달러로 7억 달러치의 또 계좌가 추가로 또 강제 청산되면서 이 언론에서 떠들지 않아서 그렇지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마진 대출 잔액도 8월 4일 기준 27조 4천억 원, 달러로는 193억 달러를 가까이 이쪽 이쪽 193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올해 2026년 내려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규제와 반도체 주가 조정이 겹치면서 수익률이 절단하고 이러면서 8월 첫째 주에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서 7,200억 원의 자금이 유출돼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서 6월에는 30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한국 주식 덤핑에 이어서 7월에도 62억 달러치, 8월 들어서는 현재까지 43억 달러치의 한국 주식을 갖다가 매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증시의 부채 축소 과정, 버블이 터진 거죠. 이 과정이 이제 절반 정도 완료되었다고 추정한 가운데 부채는 줄어들었지만 외국인 투자 수요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대구는 한국 레버리지 터졌고 그 다음에 일본 레버리지는 현재 증가 중이다. 상승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레버리지 버블 거품이 꺼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레버리지 거품은 버블은 과거 일본 버블 시대 수준으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진 부채 비투는 6월에 찍은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 대비 마이너스 20% 또는 금액으로는 6조 원이 감소한 24조 원으로 2022년 약세장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요. 코스닥,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코스피고 코스닥 마진 부채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무려 마이너스 45%, 금액으로는 5조 원이 감소한 6조 원으로 완전히 절단한 거죠.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대로 일본의 마진 거래량, 그러니까 마진 거래량이 뭡니까? 마진으로 산 주식에서 공매도한 주식을 갖다가 차감한 게 마진 거래량이죠. 일본의 마진 거래량은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1980년대 후반 일본 버블 시대에 기록했던 최고치 10조 엔에는 아직 여전히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부자든지 간에 한국의 레버리지 축소는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일본은 언제부터 시작될는지 이제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우자가 그 작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피로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물 한 모금 먹고 자 넘어가서 인도의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자가 달러 유동성 부족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중앙은행이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루피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 라이클리 뭐 해가지고 개입한 것 같다. 뭐 이러고 있죠. 예, 개입했다고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개입으로 루피화죠. 루피화 환율 차트인데 루피화는 1달러에 95.2275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 되는데 하여간에 95.2275 루피 부근의 좁은 거래 범위를 기록하면서 전장 마감가 95.2075 루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밴드가 레인지가 상당히 좁다 이거죠. 지난 2026년 그러니까 2026년 올해 5월에 장중에 사상 최저치인
1달러에 96.96 루피, 이거는 뭐 94, 뭐 94, 95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장중에는 96 루피까지 갔었습니다. 96.966 루피. 이것까지 떨어진 바 있고요. 루피화는 2013년 이후 달러 대비 마이너스 40%의 가치 하락을 기록 중인데, 루피화 방어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서 인도 중앙은행은 루피화 방어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매도해서 하루에만 마이너스 9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기도 했습니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도 국영은행들이 인도 중앙은행, 인도 중앙은행을 대신해서 인도 국영은행들이 달러 매도에 나선 것, 달러를 갖다 풀었다, 달러 매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관심 가져야 될 소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보지요. 그냥 간단하게 뉴스만 소개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예, 요거는 해가지고 또 인도 중앙은행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뭐 루피 방어한다고 해가지고 개입한 거,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블룸버그 차트입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또 뭐 통화 가치 하락 악순환을 막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인도는 수입하는 원유 중 80% 이상을 갖다가 국내가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 중인 원유죠. 사용 중인 원유 중 80% 이상을 갖다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더 많은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서 루피와 가치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와 가치가 약해지면, 떨어지면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인도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달러 수요를 더욱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인도 중앙은행은 달러를 매도하고 루피화를 매입하는 정책을 통해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한편 인도 중앙은행은 흥미로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외화예금과 외환 수합 계약을 장려해서 인도 은행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달러를 유입시키는 걸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단순히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 은행들은 해외 거주 인도인들,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인도인들, 이 외국 사는 인도 사람들한테서부터 외화 예금을 유치하고, 외화 예금으로 확보한 달러를 인도 중앙은행에 예치해서 루피로 환전하는데요. 이렇게 유입된 달러는 외환 보유액을 다시 늘리거나, 또는 선물환 거래를 충족시키거나, 선물환 거래로 유명한 데가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조선 쪽이죠, 조선.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겁니다. 선물환 거래를 충족시키거나, 새로운 시장 개입용, 그러니까 그 외환시장 개입용, 이걸로 총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인도는 한편으로는 달러를 매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달러를 유입시키고 있는데, 이런 전략은 국내 신용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피하면서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러면 또 해가지고 선물한 얘기를 좀 해야겠죠. 한편 표면적인 외환 보유액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서 숨겨진 대차 대조표 문제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포워드 컨트랙트, 그러니까 선물한 계약이죠. 선물한 계약인데, 여기 예로 나온 게 뭡니까? ABC라는 회사가 해가지고, 뭐 뭐야 이거, 자전거 회사한테 가지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특정 날, 그래서 물건은 6월 30일로 사고 주기로 했는데, 언제 준다 한다, 그냥 그 외국에서 사오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선물한 계약을 하냐 안 하느냐 따라서 이 지불하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를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라 말하기 그렇고 하여튼 그 이미지가 됩니다. 하여간에 인도 중앙은행은 선물환 시장에서 상당한 의무를 이건 무슨 말이 되죠? 미래 특정 시점에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인도에 사용 가능한 총알, 즉 달러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들어오는 달러 중 일부는 인도 중앙은행이 나중에 공급하기로 이미 약속한 달러를 갖다가 상쇄할 뿐이죠. 따라서 더 나은 측정 기준은 선물환, 그리고 수합, 그리고
다가오는 만기까지 고려한 외환 보유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달러 매도는 은행 시스템에서 루피화를 빼내서 국내 유동성을 경색시키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없이도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는데 반해서 수합 프로그램은 반대로 작용해서 은행에 루피화를 주입하고 외화를 인도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중앙은행은 루피화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개입이 인도 국내 유동성을 갖다가 위축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만약에 1달러에 96 루피를 갖다가 비공식적인 한계선, 방어선으로 믿게 되면 수입업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인도 중앙은행의 보호, 개입해 줄 거야. 이 보호를 기대하면서 환해지를 미루고 반대로 수출업자들은 결국에는 루피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달러 환전을 미룰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만약 인도 중앙은행의 방어 기조가 무너지게 되면 뭔 꼴이 나죠? 누적되어 있는 달러 수요가 다음 조치를 훨씬 더 급격하고 크게 만드는 2차 효과, 세컨드 오더 이펙트를 일으키게 됩니다. 2026년 현재 인도만 저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지요.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너지 수입국들, 뭐 전부 다 에너지 수입국이잖아요. 이들 아시아에 있는 에너지 수입국들 역시 유가 급등 시 비슷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 동시에 달러를 필요하게 될 경우 일부 중앙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해가지고 현찰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미 국채를 포함한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매각할 가능성이 있죠. 뭐 이거라도 뭐 바로 현찰이 되니까 매각해서 빨리 돈을 땡겨야 되니까. 그렇게 매각된 이 미국채, 그러니까 달러는 에너지 수출국,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매각된 달러가. 에너지 수출국, 즉 미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출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죠, 달러가. 중요한 질문은 에너지 생산국들이 그 달러, 기름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재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 국가의 국내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금을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바꿔 놓을 것인지, 이게 여부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2026년 현재 글로벌 에너지 충격은, 이란전으로 인해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충격은 세계 글로벌 국채 수요 지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도 중앙은행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통화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외환 보유액과, 보시면 해가지고 8월 7일 해가지고 6,928억 7천만 달러가 있죠. 충분한 외환 보유액과 신뢰를 갖다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달러에 95루피에서 96루피를 갖다가 무기한 방어하고 외환 통화 방어를 하고 외환 보유액을 보존하고 금리를 동결하고 또 다른 심각한 유가 충격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요. 한꺼번에 이 짓을 절대로 못합니다. 없으며 에너지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뭘까요? 이거 다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뭘까요? 무제한 환율 방어를 할까요? 아니지요. 관리된 이 통화 평가 절하가 되겠죠. 인도 중앙은행은 시장 움직임이 혼란스러워질 때는 달러를 계속 팔겠지만 하나의 숫자, 즉 특정 이 구간을 정해놓고 루피와 방어를 하는 게, 이거를 하게 되면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게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루피화 가치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똥값이 되는 에너지 가격을 갖다가 반영하는, 그러니까 루피화 가치가 똥값이 된다 이 말이죠.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을 반영한다는 소리가 루피화 가치가 똥값이 된다. 이걸 갖다가 사실상 방치할 거다, 뭐 그렇게 놓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도 중앙은행 역시 즉각적인 통화 위기를 통제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더 느린 대차 대조표와 정책 조정으로 바꾸고 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해당된다는 거. 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란전 163일 차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란 새 안보수장 전쟁 끝나고 동맹 자금 풀어 호르무즈 해방 뭐 개방 이래 되는데 뭐 개방이고 나발이고 뭐. 우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도돌이표라고. 예, 이란 혁명 수비대 출신. 네, 뭐 모흐센 레자이 이것도 뭐 자주 보는 사람들은 뭐 친숙한 이름이죠. 여기가 해 가지고 예, 개방하지 않겠다 뭐 경고했다 했는데 이건 뭐 했던 소리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무슨 했던 소리를 반복했는지 우짜 해 가지고 관련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 라흐제 이 친구가 나와서 말하기 전에 8월 8일 지난주 토요일에 이게 누구냐면 모하마드 바케르 졸카드르라고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이 총장이 뭐라 떠들었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가지 조건을 갖다 제시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태도를 바꿀 때까지 해협을 폐쇄된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짜가 좀 말씀드리죠. 첫 번째,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과 모욕, 특히 이란의 국가적, 종교적 신성함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두 번째,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에서 이란과 이란의 동맹, 뭐 말이 좋아 이란의 동맹이지, 이란의 프락시죠, 대리인들. 여기에 대한 전쟁과 침략을 영구히 종식할 것. 세 번째,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해군과 공군을 포함한 미군을 이란 주변에서 철수시킬 것. 네 번째, 두 차례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이란의 피해에 대해 전액 배상할 것.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절대로 없다 해가지고 됐고. 자, 다섯 번째, 이란 국민에게 부과된 모든 부당하고 불법적인 제재를 해제할 것. 여섯 번째, 동결 및 강탈된 이란 자산을 무조건적으로 반환할 것. 이래가지고 6개 조항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여간에 주구장창 도돌이 편데요. 이거 이란 정권이 알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란의 경우에는 제가 코멘트를 말씀드리는데 이란의 경우에는요, 경제 위기 같은 이런 중요한 사태를 촉발하는 불시로 트리거로 이미 활용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향후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 시 서방의 프로파간다 실력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럴 때 경제 위기가 발생할 시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우짜 보기엔 높다고 봅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 계속 막고 있으니까. 참고로 미국의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부진하게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유가는 이미 세금처럼 작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세금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리고 AI 투자에 숨어 있는 민간 대출, 사모펀드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계속 얘기했던 거. 이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그림자 금융에 숨겨져 있으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관련해서 우자가 7월 23일 뉴스 보면서 이거 니케이 특종을 갖다가 소개해 드린 바 있죠. 이거 그림자 금융 해가지고 1조 6,500억 달러 이거 나온 거 이걸 갖다 소개시켜 드린 바 있는데 하여간에 앞으로 예상되는 혹시나 터질지 모르는 경제 위기에 있어서 이란을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짜 의견입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자, 리비아가 불가 항력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리비아 국영석유회사 NOC는 드론 공격, 드론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 이게 계속될 경우 자위야의 정유시설인데 이거를 가동 중단하고 그리고 불가 항력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비아 국영석유회사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자위야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3번이나 발생했다고 발표한 후 공격이 계속될 경우 불가항력 이걸 선언하고 자위야 정유시설의 가동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비아 국영회사는 최근 드론 공격이 자위야 정유회사가 운영하는 원유 혼합 및 충전 시설을 겨냥했으며 주요 석유 탱크 불렀잖아요. 주요 석유 탱크와 리비아 국내 시장용 석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 즉 송유관 근처에 드론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젤렌스키 또 북한군 팔아먹네. 푸틴 북한군 투입으로 전쟁 장기화 노력. 이 젤렌스키가 있다고 소리하면요. 역사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거 뭐 푸틴이 뭐 북한과 어째서 전쟁을 갖다 계속 질질 끌고 한다 이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우짜가 이미 뉴스 보면서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장기전, 러시아의 전통이 뭡니까?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주특기가 뭡니까?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2차 세계대전, 그래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체첸 전쟁이 있었죠. 1차, 2차 전쟁이 있었는데 2차 체첸전의 경우에는요. 몇 년을 했다? 10년 넘게 벌었습니다. 10년 넘게. 러시아는요. 그냥 질질 끄면서 장기전 하는 게 전통이자 주특기입니다. 젤렌스키가 역사 반말아먹고 있다고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러시아는 원래 전쟁을 갖다가 질질 끌어서 오래가는 장기전을 갖다가 좋아하고 주특기다는 거, 그거는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흑해 곡물 수출이 감소한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기록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유럽 이쪽에 지금 비가 안 나서 나저 뭐 강수위가 낮습니다. 기록적으로 낮은 다뉴브강 수위가 루마니아를 통한 곡물 흐름을 제한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공습 강화로 인해 오데사 어디 갔냐 이거. 오데사 이거 표시를 안 하고 있네. 오데사 항 사용이 힘들어지면서 흑해 곡물 수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흑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관문이며 두 국가를 합쳐 전 세계 밀 수출의 4분의 1을, 무려 4분의 1을 갖다가 차지하는데, 양측의 곡물 인프라와 선박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 생산지 중 하나에서의 곡물 출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인프라와 선박에 대한 공격은 악천후로 타격을 입은 글로벌 식량 공급에 추가적인 위험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후로 인해서 자 계속 말씀드렸죠. 식량 인플레이션 예고되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거는 우크라이나 언론인데 해가지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인정했다 이거죠. 오데사에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갖다가 공격해서 부쉈다 해가지고 숨이다 하고 뭐 이래 부쉈다 이게입니다. 간단하게 업데이트 해보죠.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에 있는 부흐르바테 가스정과 오데사에 있는 화력발전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변전소 7곳을 갖다가 미사일 등을 쏴서 파괴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어드밋이라는데 확인해 준 거죠. 컨펌 해준 거죠. 지구 입장에서는 어드밋이라는 기고, 아이가 넘어가서고, 이거는 105만 개 수정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난판 페이롤의 월간 수정치를 갖다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블룸버그 차트인데 이 차트를 통해서 지난 30개월 동안 21개월, 지난 30개월 중 21개월 동안 하향 수정질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걸 갖다 알 수 있고,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된다? 초기 추정치 대비 처음에 나왔던 거, 이거 대비해서 105만 개의 일자리가 있지도 않은 게 생겼다고 구라를 친 게 됩니다. 220이란다. 2025년 중반에 대규모 하향 수정질이 뭐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짝대기 하나 끄은 거, 짝대기 찍는 거 있죠. 하향 수정질이 있은 가운데 2020년 올해 5월과 6월에 하향 수정질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거 2025년 7월 이거죠. 7월 이후 두 달 합계 최대 하향 수정질이고요. 현재와 같은 수정질이 지속될 경우,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6월 데이터가 지금 2만으로 해서 첫 번째 수정이 됐는데, 이거 하향 수정이 또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높고요. 7월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미 마이너스 2만 3천원 나왔죠? 그런데 이게 하향 수정되면은 더 마이너스로 가겠지요. 그러면 우한폐렴 리세션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고용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미국 고용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리세션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를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또 만든 해가지고 뭡니까? 하이퍼스케일러 해버린 퓨처 스펜딩, 그 향후 이제 하는 거, 돈 쓰는 거 하는데 뭡니까? 커밋먼트가 돼 있죠? 이거 뭡니까? 앞으로 돈 쓰는 거 약정한 거다 이 말이 됩니다. 리스, 테크, 에너지, 퍼추에이션, 이거 비용을 사는 데들은 돈을 갖다 약정한 돈이다 이 말이 되지요. 자 말씀드려 봅니다. 블룸버그는 주요 빅테크 5개,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이들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리스, 그리고 에너지 및 장비 구매를 위해 총 2조 6천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금액을 갖다가
투자하기로 뭐 투자라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커밋먼트 약정했다고 했고 약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가동에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 센터 및 전력 인프라 임대 계약 그리고 기존 장비 및 서비스 구매 계약이 포함됩니다. 알파벳이 제일 1등입니다. 알파벳이 금액으로는 8,110억 달러의 구매 약정이고요. 이거 퍼는 게. 그리고 요건 어떻습니까? 852억 달러. 이거 어떻게 됩니까? 미개시 임대 계약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구글, 알파벳, 구글의 경우 현재 총 금액이 얼마다? 8,960억 달러로 1등을 갖다가 지금 달리고 있고요. 메타는 어떻습니까? 메타는 현재 두 개 합쳐서 6,280억 달러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어떻습니까? 합쳐서 5,578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구글보다는 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둘 다 역시 엄청나게 큰 미래 투자 약정 잔액을 갖다가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아마존은 이 합쳐서 2,673억 달러고요. 오라클 제일 비리비리하다는 오라클은 2,923억 달러에 달합니다. AI 연산 능력 확보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례 없는 자본 지출 경쟁이 벌어지면서 AI 구축은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장기 자본 투자 중 하나가 되었고요. 데이터 센터 완공과 수익 창출까지 시차가 존재하지요. 그것도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덕분에 투자자들의 검증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8월 1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